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연초만 해도 서울 집값이 정점이란 시각이 많았습니다. 비인기 지역 집값 세급 등은 대세 하락의 징후로 분석됐기 때문인데요. 정책 실패로 집값 강세론이 다시 우세해진 지금 서민들은 살집 팔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복 지수를 높여줄 내 집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지난 15년간 가치투자 법칙을 토대로 도시부동산의 변화 법칙을 연구한 분이죠.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모셨습니다. 고 원장님은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로도 계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네. 부동산 시장에서 6월 잔인한 달이라고 그러는데 막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잔인한 달이라고 궁금하니 모든 제도가 지금 많이 바뀌는 거예요? 네. 가장 걱정되는 제도 어떤 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네, 뭐 잔인하다 그러니까 좀 실감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6월 1일이죠. 6월 1일은 네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의 분수령 내지는 큰 변곡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6월 1일이 이제 우리가 보유세,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산세와 이제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죠. 오늘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공시가격 기준으로 7월에 이제 재산세, 11월에 종부세가 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귀담아 이 방송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율과 종부세율이 이제 그동안 중중과 조치 유예되었다가 6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몹시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종부세율은 이제 그 조정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3.2%가 최고에서 6%까지 종부세가 높아집니다. 3주택자인 경우는 최고 6%. 네,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6%가 고행커님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좀 실감이 안 되죠. 사실은 집값이 안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6%는 16년이 되면 집값을 다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16년이면 네. 집값을 통째로 그냥 국가에 바치는. 네, 통째로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종부세나 보유세는 이제 양도세와 달리 한 번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매년 낸다는 점에서 집주인도 요즘은 이제 이 세금이 워낙 높아지니까 이제 소위 월세 내고 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음이 양도소득세율인데요. 이게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게 지금 4 내지 그러니까 6에서 45%가 기본세율입니다. 기본세율. 이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1년 미만에 팔면 기간에 따라서는 70%로 높아집니다. 세금이. 70%. 예, 그러니까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인데요. 더 무서운 세금이 있습니다. 뭔가요?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 이상이면 삼주택자. 이게 6에서 45인데 30%가 껌충 뛰어서 75%가 됩니다. 75. 최고 근데 75. 여기서 75가 다 끝나지 않습니다. 뭐가 오늘 또 붙어요? 이게 지방소득세가부터가 할증이 되어서 실질 세율은 82.5%가 됩니다. 82.5%. 2.5%. 예, 이제 3주택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의 전역이거든요. 수도권 대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집을 팔면 82. 그러니까 1억이 남았다고 했는데 8,250만 원을 다 이제 세금으로 내놓아야 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 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어마어마하게 중과가 되었다라는 점은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월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 이건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의 매물도 줄어들고 전세값도 오르지만 집주인, 세입자 모두 긴장해야 되는 그런 제도의 변화가 지금 왔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모로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제도가 오늘 기준으로 시행이 되니까 시장에 긴장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 우선 이 말씀하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에 좀 정부가 팔 것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팔 생각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면서 견디는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요? 어떻게? 네. 나름대로 셈법이 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거나 바보라서 이런 게 아니고요. 다주택자들이 우선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6월 1일 이 양도세와 종부세 중중가라 그랬죠. 중과된 상태에서 더 중과되니까 이걸 앞두고 저도 상담을 해보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고민 끝에 셈법이 버티는 걸로 나왔고 1차. 두 번째는 소위 말하면 자녀에게 증여가 2배 이상 증가한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증여 건수가 그러니까 전체의 매매 건수는 줄었는데 서울이든 서울이 최저더라고요. 5월 거래량이. 그렇죠. 거래량은 줄었는데 증여 건수는 증가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 왜 그랬을까인데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왜 이 그렇습니까? 부분이 하나는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해본 결과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그런 확신, 전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집값이 오를 것이다. 네, 왜냐하면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지금 하나씩 풀어보겠지만 일단 오를 것으로 본다 그런 네, 말씀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제 오늘 좀 말을 바꿔야 되는 게 제가 좀 불편한데요. 고 대표님 제가 경제인장 오늘에 와서 제가 유일하게 전문가 중에서는 올해가 집값이 고점이 되고 정점이 글쎄, 되고 안정될 변곡점이 될 거라고 거라고 예측했는데 하셨는데. 근데 좀 불행히도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설명할 네. 것인데 다주택자들이 본 결과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라는데 이제 방점을 찍은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절세 측면에서 볼 때 소위 버티기를 한다든지 규제 완화가 될 거다 여야를 비롯하고 오세훈 시장도 말하자면 규제 완화를 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완화를 좀 내놓고. 그러니까 그럼 세제 면에서 조금 규제 완화가 더 나올 거라는 이런 기대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따 이어지겠지만 저도 뭐 특위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 여당도 완전한 결론은 안 냈지만 세금이나 이런 걸 좀 완화해 줄래. 아니면 4.7 보궐선거에서 대표한 결과 이 세금을 이렇게 매기는 게 이게 반발이 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뚜렷하지가 않아요.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6월에 공청회를 또 떠넘겼어요. 네. 내부에 갈등이 많아요. 회의를 해보면. 지금 그 이유가 이제 하나 있었고. 안판 분들은 혹시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일말의 기대를 기대감을 준 거죠. 있다 이거죠. 오세훈 시장은 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고 공시가격을 동결하겠다고 그러고 또 정부도 대출을 좀 완화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또 하나가 이제 오늘의 그 주제 중에 저도 염려되는 게 하나인데 이대로 가다면 전월세 가격이 이제 말하자면 전월세 이게 신고제와 더불어서 이게 또 이유가 돼요. 그럼 결국 전월세 가격이 더 오르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종부세 세금을 이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여지가 있는 것이죠. 고 대표님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돌아가는 게 전월세 가격의 인상을 통해서 보유세를 어느 정도 조세를 전가할 수 있다. 그 여지가 생긴 거죠. 그 전월세 가격이 안 올라가면 이걸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런 서너 가지가 지금 버티는 이유가 된 것이고 또 이걸 매매하는 것보다는 차선책으로 이게 너무 많이 가져가면 또 부담스럽잖아요. 아까 종부세가 6%까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자식들에게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게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월세 시장을 조금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부터 신고제가 되면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입법이 이제 작년 7월 말부터 시행되고 전월세 신고제로 3법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것으로 지금 그렇죠. 원장님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임대차 규제 3법의 퍼즐이 맞춰진 거죠. 조각이 이제 딱 맞춰진 거고. 그런데 우리 고앵커님, 우리 작년 7월 말로 되돌아가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그러니까 수급이 불균형한 서울과 수도권 시장에서 이 임대차,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전월세 상한제였잖아요. 5%.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있고 이번에 이제 전월세 신흥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사실은 매물이 더 줄어들고 이때의 매물은 유통 물량을 말합니다. 매물이 더 음성화되니까 줄어들고
이 임대료가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현상이 이번에 나타날 게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게 가뜩이나 전월세 가격이 지금 100주째 오르거든요. 2년 넘게 연속해서 한 번도 안 쉬고 오른다는 거 한 주도.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우려스러운 일이죠. 실제로는 한 6년째 올랐어요. 근데 매주 안 오르고 하여튼 이렇게 오르는 시점에서 이런 규제가 더해지게 되면 불안감을 느끼는 집주인이 소득 두 가지 행동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가급적 이제 그 실제의 계약 내용과 신고하는 내용을 감추려고 할 것이고 계약을 할 때는 세입자와 이렇게 또 입을 맞출 가능성도 있죠. 그래 음성화. 네, 그렇죠. 음성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매물을 내놓겠죠. 우리가 과거에도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내놓으면 어떤 임차인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 임대인 입장에서 나쁜 임차인을 만나면 여러 가지로 좀 고통스러운 면도 있었죠. 그렇게 되면 임대의 매물의 유통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두 번째는 전세가 지금 사라지고 시장에 보니까 월세로 전환해요. 월세 전환이 빨라진다. 가보십시오. 왜냐하면 전세는 집주인들이 아까 조세 증가, 왜냐하면 이제 현금이 필요한 것이죠. 수익을. 그러니까 반전세와 월세가 많아졌어요. 가속화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가 사실은 임차인들은 가면 전세도 없고 물량이 씨가 마르고 결과적으로는 이 임대료가 올라가는 이 세입자에게 고통이 가중되는 주거 난민, 주거 고통 현상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는 게 저는 몹시 우려된다. 그리고 전세가 안 내리면 우리가 말했지만 매매도 동행하기 때문에 매매 가격도 내리지 않는다는 좀 제가 볼 때는 우려되는 상황을 올 하반기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또 하나 이번 전월세 신고제로 이 임대인들이 집주인들이 뭔가 이 소득이 다 드러나니까 정부는 과세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그걸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선 신고 대상을 보면요.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 그리고 월세가 30만 원.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신고가 되는 다 거의 다 신고 대상이다라고 돼 있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그런 면에서 돼 있고 근데 정부는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떨고 있을 테인데요. 왜냐하면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이 되면 정부는 과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거 이제 불안감을 좀 하려. 그리고 이제 1년간은 계도 기간이어서 100만 원 과태료도 매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신고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임차인도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원이 노출되면 결과적으로는 소득 관리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있다. 언젠가는 과세 대상이 될 거다 하는 것은 우리가 투명하게 다 드러나는데 정부가 이걸 과세 안 할 이유가 안 한다면 그게 좀 더 이상한 것이죠. 그렇죠. 소득을 다 알고 있는데 세금을 안 매긴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거래를 투명하게 한다. 임차인 보호지만 세입자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원 노출이라는 이러한 사람 두려움에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히려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들이 일제히 시행이 됐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제대로 된다면 정부가 이사 공급 대책도 얘기했지만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도 계속 지금 공급을 강조하니까 공급이 제대로 된다면 괜찮을 텐데 그 공급 대책은 계획대로 예상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지금 관건이고 미지수인데요. 지금 고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사실은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이렇게 폭등했는가 그 원인이 네 가지인데 하나는 공급 부족이 좀 심한 누적된 것이고요. 서울권은 특히 그렇죠. 한 30만 가구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정책이 24번 내지 5번 연달아 실패했잖아요. 규제 일변도 정책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여기에다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과도한 이런 심리 이런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급 부족 문제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그러니까 4년 전에 공급 부족의 문제를 인식하고 공급 확대와 규제 위주의 정책을 이 투 트랙으로 같이 썼다면 아마 4, 5년이 지난 지금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정부에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부족하지 그렇죠. 공급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여튼 이제 그런 거로 인해서 서울시장이 바뀌고 오세훈 시장이 뭔가 이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은 조금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미묘하네요.
고행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짚었는데요. 하나의 두 가지가 지금 또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공급을 확대하겠다 상지 신도시 말하자면 이제 서울에 33만 가구, 이제 오세훈 시장은 36만 가구예요. 이제 전국적으로는 한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게 상지 신도시까지 합하면 총 200만 호가 돼요. 그러니까 목표치는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의지가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정부는 공공주도 재건축 재개발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민간 주도를 원해요. 네. 이게 말장난 언어의 유의 같은데 사실은 뉘앙스가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의 대책과 서울시의 대책이 정책이 조율되고 공조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을 공급을 늘리지 않고는 실질 공급 확대를 늘릴 수 없거든요. 오세훈 시장도 36만 중에 이번에 이제 24만으로 했잖아요. 두 번째는 오세훈 정책에 좀 문제점을 꼬집고 싶은데요. 어떤 문제점? 왜냐하면 이 주택은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은 아무리 빨라도 단기 공급에 한정성, 제한성이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정리하면 정부는 규제 강화 때문에 공급이 줄어서 지금 집값이 올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을 늘리고자 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면 토지 지분의 가치가 증가해서 집값이 오를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매물이 지금 다 들어갔어요. 지난 주말에. 그래요? 없어요. 오세훈 시장이 강북 재개발을 좀 활성화할 그 제도를 발표를 했잖아요. 강북 재개발은 주로 뉴타운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130군데고요. 재건축도 동시에 활성화하겠다. 강남은 주로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목동이나 여의도, 지금 압구정, 그다음에 이제 잠실주공 5단지 음마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지금 매물이 들어가고 가격이 쑥 올라가요. 강북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강북 빌라. 강북도 지금 알아봤더니 강북에 빌라촌 있죠. 뭐 이렇게 지역을 얘기하는 건 그런데요. 대상 지역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뉴타운 지역, 해제된 지역이 새로운 사업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고행크님 집주인이라면 매물 내놓겠습니까? 아니 여기 재건축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를 준다는데 누가 조그마한 빌라를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갭 투자하려는 사람은 많겠죠. 그러니까 매물이 다 들어가서 제가 염려되는 게 두 가지인데 강남 재건축, 강북 재개발 동시에 시행이 되면 전세 대란이 벌어지고요. 또 가격이 안 내놓으니까 올라가고요. 또 실수요자든 누구든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높은 가격에 매도자 중심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지구만 오를까요? 확산될까요? 오름세야 당연히 확산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그리고 경기도와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니에요? 물론 뭐 이재명 도지사는 아직 이걸 이렇게 재건축 활성화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되는 게 이 부분에 대한 투기 장치를 나름 마련했지만 사실은 공급이 부족한 시장할 때는 타이밍이 좀 좋지가 않고 제 얘기는 너무 일시적으로 그런 규제를 풀려고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기대감을 다 심어줬어요. 지금 여의도는 여의도로 목동은 목동대로 압구정은 만나보면 우리가 재건축이 다 먼저 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그동안 규제가 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좀 제대로 되기를 원하는 건데. 그렇죠. 그 정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솔로몬식 해법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순환 재개발을 한다든지 대량 그리고 또 하나 구 대표님 제가 우려되는 게 세입자 문제예요. 지금 그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는 세입자들이 사는 게 70%예요. 집주인은 낡은 주택에 돈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지를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주가 한꺼번에 일어나면 이주 대란, 그건 전세 대란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 전세 대란이 일어나면 결국 매매 가격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이런 좀 정교한 대책, 보완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 여당도 집값을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목표는 다 집값 안정이라고 말하면서 결과는 거꾸로 나타난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마물이라고 그래요. 마물 굉장히 마물과 같다, 식물과 같다. 정말 뜨거운 감자이고요. 소위 말하면 뜨거운 감자뿐만 아니라 복잡계죠.
고차 방정식이 되는데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너무 쉽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지금 굉장히 난맥상을 심화시키는 게 아닌가 봅니다. 관련해서 지금 공급대책 관련해서 3기 신도시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곧 이제 사전 청약도 있고 네. 이 3기 신도시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전망을 좀 밝게 전해 보셨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이제 뭐 과거에도 그랬고 살집팔집 책을 내면서도 그렇고 제가 젊은이들에게 지금 집 사지 마라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지금 집값이 고점일 수 있고 지금 잘못 사면 이제 집값이 내렸을 때 금리도 오르고 손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상기 신도시가 5군데가 있는데요. 다 좋습니다. 다 물론 좋아요? 우열은 있습니다. 어떤 우열이 하나 말하면 하남 교산지구라든지 과천이 일부가 나옵니다만 그다음에 고양 창릉지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직장이 직주 근접이죠. 네. 이 고양 창릉 좋아요. 그다음에 강남은 하남 교산 좋죠. 하남이 거의 과천 비슷하게 앞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일회 신도시와 하남이 굉장히 시세적 차익도 높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상기 신도시는 제가 LH 자문위원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관여했는데 참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남양주 왕숙은 공급 물량이 많아요. 그리고 부천, 대전, 인천, 계양도 여의도에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근데 더 좋은 점은 특공이 85%예요. 특별 공급이 85%다. 예,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교통망은 기회가. 어떻습니까? 교통망이 상당히 문제잖아요. GTX ABC가 들어가고요. 이건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인데 이렇게 성교통망 대책이 뭐 제대로 될지는 그건 저도 모르죠. 미지수가 좀 늦어질 수 있지만 선 교통망 계획이 짜여져 있고 이들 지역의 물량이 한꺼번에 올해 7월부터 3만 가구 넘게 이제 사전 청약이 나오거든요. 이것 꼭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점이 낮아도 젊은이들에게 특공이 5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 부류를 자기 맞춤형으로 잘만 짜면 충분히 지역 우선 분양 제도되기 때문에 활용하기를 저는 젊은이들에게 꼭 권합니다. 3기 신도시를 이제 적극 권장하고 계시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아파트 가격 예측 모형 살집 팔집을 개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살집과 팔집 어떤 집을 사야 되는지 어떤 집이 좋은지 이게 어떤 겁니까? 살집이 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죠? 이제 내 집은 살집인가 팔집인가 이게 약어가 살집 팔집이고요. 제가 말한 살집 팔집은 이제 주택 슈퍼 아파트다. 슈퍼 아파트? 예, 그 반대말이 좀비 아파트, 좀비 주택이다. 슈퍼 아파트는 뭐예요? 예, 슈퍼 아파트 개념은 간단히 2가지입니다. 이거 부동산 교과서의 정의인데요. 우리가 좋은 집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란 누구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 던지잖아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살기 좋은, 주거 가치, 리브. 그러니까 주거 환경, 말하자면 교통이나 교육이나 우리가 편익 시설이나 말 그대로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진 것. 그걸 리브라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주거 가치라고 그러고요. 그러나 요즘은 집을 사는 것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도 그렇고 저희가 각각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요즘은 집을 살 때 살기도 좋아야 되지만 사기 좋은 이게 구매 가치, 바이. 투자 가치. 구매 가치는 투자 가치로 연결되거든요. 인베스팅 밸류로. 그러니까 투자 2가지를 다 겸비해야 돼요. 요즘 집값이 안 오르면 살기 좋다는 이유로. 근데 이게 사실은 같은 비슷한 말이기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살기 좋고 사기 좋은 이게 전체 아파트의 한 30%밖에 안 돼요. 서울도. 그래서 그걸 압축해서 분석했고 이걸 이제 20개 투자 지표를 통해서 분석해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레이팅 등급화해서 추천해 주는 그게 살집 팔집 정부로부터 돈을 4억 원을 받아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번에 이제 뭐 이렇게 앵커님께서 이제 칭찬해 주시니까 이걸 설명하는 책이 나왔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상기 신도시 살집 팔집 슈퍼 아파트가 뭔가 1000개도 이렇게 다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러면 그 기준으로 말씀하신 주거 가치와 투자 가치 둘을 갖추는 게 슈퍼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 기준으로 뭐 강남의 한 아파트를 한번 이렇게 잠깐 짧게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반포 주공 1단지 강남에 그다음에 압구정 신현대 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고객님께서 책을 읽어보시고 제가 좀 흥미진진하게 이제 사례 분석을 통해서 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반포 주공 1단지나 요즘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대장주잖아요. 가장 인기주죠. 그런데 2가지를 비교했더니 약간의 우열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살기 좋은 거 이런 거는 큰 차이가 없고요. 주거 가치 등급은 큰 차이가 없는데 투자 가치 등급은 대지 지분에서 미묘합니다. 대지 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압구정 현대가 그러니까 신현대 같은 경우 34평이 30억에서 40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용적률 자체를 비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도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30년이 되면 건물의 잔존 가치는 제로로 바뀝니다. 이거 오늘 시청자분께 알아두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3.3 가격은 늘 바뀌잖아요. 3.3 제곱미터당 땅값이 싼 것들이 내재 가치가 높고 말하자면 시장 가격 대비 저평가돼 있고 이걸 사라.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고 교훈입니다. 이걸 따져보면 이게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 현재로 보면 뭐 큰 우열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3.3 제곱미터당 땅값을 이걸 비교해 보면 어떤 아파트를 살지 지금 현재 가격은 매일 바뀌니까 이런 것들이 유리하다. 그런 비법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생애 최초로 집을 사거나 뭐 이런 분들 이제 신도시 3기 신도시를 주목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이 4050들도 있잖아요. 집 네.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거나 또는 계속 무주택자로 기다려왔던 4050들도 있는데 집이 있는 4050, 없는 4050 어떻게 이 집 마련 전략 또는 갈아타기 전략을 해야 될까요? 네,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이거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우선 부동산 경기는 한 5년 내지 7년 정도 오르면 4년 내지 6년 정도 하락하는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라는 건 5년 내지 맞아요. 7년 오르면 4년 내지 6년 정도는 내리는 하락했던 사이클이 86년 이후에 35년간 이것도 저의 살집팔집책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는 집을 가지고 뭐 여러 채 다주택자를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시대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 7년에서 8년째 오르고 있거든요.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특히 서울은 그래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네, 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래서 2030년 내지 40년까지 서울은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타날 거예요. 길게 우상향. 보면? 네, 길게 보면 서울은 상당히 공급 부족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고 길게 보면 사이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은 10 내지 20% 거품도 동시에 쌓이고 있다는 점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저의 전략이 그러니까 우상향하는데 또 거품인데 우상향한다. 네, 그래서 약간 이해가 좀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공급 대책만 제대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만 제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내년 3월 9일 대선을 주목해요. 정말 올바른 정부가 이제 탄생을 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실효성 있는 이 부동산 잡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저 눈에는. 어려운 것 같은 이 정도 아니, 25번 전혀 실패했잖아요. 다음에 또 할게요. 오늘은 네. 그런데 이거는 선진국의 답이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래요? 예, 만약에 미국이나 예. 영국이나 유럽은 우리보다도 더 극심한 부동산 문제인데 대책이 있는데 이걸 지금 올바른 대책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정리합니다. 예. 무주택자들은 신규 분양을 노리는 전략이 맞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지금 송영길 대표가 완화해 준다고 했잖아요. 10%만 있으면. 그러나 서울은 사도 좀 내리더라도 좀 오를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특히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사도 돼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가진 분들은 팔면 안 돼요. 지금 정책을 보면 이 말하면 또 부추기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실질적인 얘기를 할게요. 예, 그렇게 보이고 1주택자는 갈아타야 돼요. 1주택자는 어떻게 서울에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 1축, 경제 2축, 경제 3축, 재개발 재건축. 서울에 지금 중심 4군데하고 변화가 많을 지역들이 많아요. GTX, A, B, C, D하고. 갈아탈래도 양도세가 많아서 1주택자. 그러니까 1주택자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세금이 많잖아요. 아니요. 1주택자는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되니까 이것도 좀... 이제 12억까지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갈아타기가 적기다. 올해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저 상담을 해보면 1주택자가 많이 오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른 것보다 많이 안 올랐다 싶은 분들은 성장 지역으로, 그러니까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인프라 증가, 행정 계획이 있는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저는 꼭 권하고요. 다주택자들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조금 줄이거나 중요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저는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상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남양주 왕숙지구 같은 경우에는 은퇴자들이 가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비싼 주택을 고가에 팔고 이러한 그러니까 수도권에 가서 좀 여유 있게 저는 자연생활 해주고 싶은 사람 그리고 투자 가치도 있거든요. 이게 잘만 짜면 이 계획이 실천 가능한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무주택자, 1주택자 또 다주택자 이렇게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전략을 앞으로 거래가 잘 안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다시 말하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이렇게 하기에는 자산을 재분배하기에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예. 부동산 경기도 좀 더 오를 여지가 커졌다. 서울은 특히 그러하다. 서울에 만약 재건축 재개발이 오르면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경기도나 인천의 재건축 재개발을 노려보는 것도 경기도와 인천. 예, 거기는 아직 규제 완화가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는 지금 여당이 이 도지사고 시장이죠. 그러나 어차피 시장은 돌고 돌고 확산되는 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동안 시장 안정을 좀 예상을 했는데 네. 뭐 정책 어떤 실패로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오세훈 정책은 실패까지는 아니고요. 뭐 이제 시작도 지금 제대로 안 했는데 근데 너무 재건축 재개발을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많이 올려놨어요. 이게 굉장히 잠깐인데 위험해요.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잠깐 상황인데. 네, 2달 만에 이렇게 10억씩 그 압구정 아파트는 10억 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목동도 몇 억씩 오르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정책의 방향은 오르나 이런 상황이 오래 가면 결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여야든 정책 그리고 서울의 강남 재건축과 강북 재개발은 도심에 있어요. 이것들이 풍향계 역할을 하고 결국은 진앙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저는 우려되고 여기에 따른 보완 대책을 오늘 저의 얘기가 이제 고 대표님 고영크님 중요한 시간에 나왔으니까 정책도 좀 반영이 보완이 필요하고 예. 우리 맞춤형 대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각한 부동산 문제 해결 방법 전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